네, 배성입니다. 2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은 30분도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주제를 선택할 때는 정말 처음 프로그램하고는 제목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자료를 갖다가 분석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직 한계를 느껴서 불가피하게 좀 편하게 가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뒤에는 대충 그냥 언론들이 발표했던 걸 정리한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약간 좀 허접한데 문제의식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냥 정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파워 엘리트인데 요즘에 이제 그 예능계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시대대로 슈퍼 파워가 유행이죠. 이 파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학계에서는 이 엘리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죠. 사실 이렇게 찾아보면은 너무 성과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들의 행태라든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한 사회를 움직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그런 행태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 시기별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 변동과 추이를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정책적 입장이 달라지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들의 배경 무엇인가, 또 이들과 심지어는 외국의 엘리트가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심층적으로 추적해서 분석하면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 정세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내 구조,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 대한 대안까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 영역별로 많은 엘리트들이 이제 사실 막강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매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엘리트의 관심은 계속 높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부 하나도 이 인사정책에 대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이번 박근혜 정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상 초유의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국무총리가 연달아서 낙마하는 사태도 발생했고 최단명을 기록한 이완구 총리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도 했었고 사실은 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있고 원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박근혜의 빈곤한 리더십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당권의 정당, 그 다음에 지지 기반이 사실은 그가 외쳤던 국가 개조의 대상인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버지도부터 국가 개조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본인 자체가 철학도 없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세력들을 보수세력 부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엘리트주의인데 아마 이들은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적인 인사정책 실패라는 것은 이들이 가지는 천박한 인식, 그다음에 한국 풍토가 너무 척박해서 나타나는 결과 아닌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보게 되니까 한국 사회는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것을 갖다가 메우기 위한 다른 방식의 노력들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걸맞은 사람을 갖다가 뽑기는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몇 초부터 불가능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 결속력을 갖다가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럼 집에서 내부의 강한 유대와 결속력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부 결속력을 갖다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 내부의 부정부패라든가 내부라든가 권력형 비리가 일상화되고 구조화됐더라. 그래서 누구도 사회적 도덕과 유익도 자유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권력이 교체돼도 어쨌든 그 주요 요직에 임명할 책임자를 찾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문제의식은 약하지만은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나 제도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건 솔직히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더라. 뭐 필요하겠지만은 그렇게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LT에 대한 논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했으니까 그건 대충 이제 참고 사항으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뭐, 입장의 조정 태도 입장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죠.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핵심적인 고민은 이 소수 지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갖다 용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근데 예를 들자면은 꼭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은 엘리트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선출된 자들의 그들이 권력 주체가 돼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위한 대의를 운영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 부르주아 정치의 특징이 대의제인데, 이 부르주아 정치의 특징 대의제를 통해서 소수 지배의 불가피성을 갖다가 역설하면서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더라. 일본의 흔히 막스주의를 가르치는 고진도 사실은 엘리트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제2복귀를 갖다가 도입하자고 얘기할 정도니까 엘리트 문제는 고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엘리트의 구성이 이제 크게 한 3개의 전환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해방과 전쟁인데, 식민지 엘리트가 해방 이후에 포스트 식민지 엘리트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5.16 쿠데타를 통해서 군부 엘리트가 파워 엘리트로 진입을 해서 엘리트 지형을 크게 바꿔놨더라.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이래로 연속되어져 온 전국의 파워 엘리트의 단절이 나타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92년도 김영삼 정부의 출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민간 중심의 엘리트들, 테크노크라트를 비롯한 심지어 지식인들까지도 다 여기 참여하는 그런 방식에서 그 전환점을 만들었더라.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또 한 차례 파워 엘리트 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 주도의 파워 엘리트가 민간 중심의 파워 엘리트 구성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정비였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변화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파워 엘리트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이제 밀스인데, 밀스나 마시스트 엘리트 이론의 기본 가설이 이제 한국 상황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한국 사회는 인맥의 정치가 지배하는 정치인데, 인맥의 정치가 지배하는 정치죠. 그래서 이제 파워 엘리트의 핵심인데, 사실 시대주의 전에는 경제 엘리트가 파워 엘리트 정점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물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 틀림없지만은 최근까지도 경제 엘리트는 정치 엘리트의 하이 파트너에 불과했고 만족했더라.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행정 엘리트가 파워 엘리트 핵심을 이뤘다는 거죠.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관료들이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그것이 이제 국가혁명 과정이라든가 산업화 과정의 특성을 기인한 부분도 미국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과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한국의 이해관계가 경제적 이해도 있지만은 정치 군사적 전략적 이해가 그 당시에는 초창기 압도되었었고, 뒤에 따라가지고 행정 엘리트가 파워 엘리트의 핵심으로 이제 구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구부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산업화가 추진되었을 때 경제 엘리트가 이제 파워 엘리트의 핵심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주도의 산업화였기 때문에 행정 엘리트가 더 커지는 비대지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정부 등장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경제 엘리트가 파워 엘리트로 올라서서 밀스의 기본 가설이 새로운 연구 방향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형태가 다양한 분야의 영역까지 다 이제 쉽게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사회적 문화적 작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거나 변질되는 파워 엘리트를 통해서 사회 구조의 정체성을 갖다가 분석하는 게 원래는 목적이었었고, 이들을 통해서 통치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갖다가 역동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작업이 너무 방대하고 사실 조금 미시로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뭐 올해 내일 다음에 이 작업을 끝내고 간단하게 그냥 역시 엘리트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인사 정책이니까 인사 정책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제가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그랬죠. 아이들한테 얘야 박현당 인사 잘해라 그랬죠. 어른들 인사 잘해야 된다. 인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른한테 인사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통령으로서 정책도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정책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많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항상 기본적인 거. 워낙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원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취임하면서부터 내세웠던 가장 대표적인 언술이 무능보다 법회가 낫더라. 그리고 또 요즘 분위기를 타고도 계속 확산됐던 것도 있고 또 무능하지만은 그러니까 부도덕하지만은 그래도 좀 유능한 인재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었기 때문에 회전문, 보훈인사, 방탄인사, 구소형 광부장인사 등등을 중심으로 되풀이되는 그때는 형태를 갖다가 연출했고 그것을 제가 이제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자기 사퇴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인사 논란이 매우 심했다는 거죠. 6쪽에 보면 제가 표로 예상을 해놨는데 하여튼 매해마다 끊임없이 계속 인사 논란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인사를 잘했어야 되는데 인사를 못해서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오게 되면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된 사례도 꽤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7조 표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아주 인사에 대해서는 이명박이 투철하게 설명하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하는 거 보니까 역사에 보기 드문 굉장히 신념 어린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제가 이제 이것도 참 게을러서 이제 잘 못해서 그런데 양반이 파워엘리트 1기 내각을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했던 엘리트에 대한 분석은 주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었다는 거죠. 지역, 학교, 그 다음에 유학,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걸 분석해서 얼마나 중첩성을 갖고 있고 이런 걸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걸 많이 해서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8가지를 기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딱 보니까 몇몇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 6개, 5개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가지가 이제 해당이 되더라 이런 거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제 가장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인상을 같아요. 무려 8가지에 다 이제 7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위스콘신 대학만 빠졌더라. 이제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선배 그룹들 보니까 위스콘신 대학 출신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죠? 하필이면 같은 대학 출신이라서 참. 그 다음에 박근혜 인사 스타일을 이제 보면은 박근혜는 지금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서도 인사 논란이 굉장히 심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명박을 능가할 수 유일한 사람이 박근혜니까. 언론에서는 박근혜 인사 스타일 놓고서 수첩 5기 깜깜 인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리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봐가지고 이미지 내지는 이제 발언을 통해서 수첩에다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용하고 이렇게 또 마음에 들어서 끝까지 기용하는 김기춘, 윤창근, 문고리 3인방 유일하게 문고리 3인방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찍어내는 그런 스타일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특히 회전문 인사도 빈번히 적이 있기 때문에 김장수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역 편중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역 편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과 접근을 하고 있는데, 퍼센테이지 인구 비례 대비 여전히 이제 지역 편중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영남 인사 편중이 심한데, 지역 편중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커다란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감정이기 때문에 안보, 그다음에 지역 감정인데, 그로부터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지만 역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제일 심한 거죠. 이것도 언론에 나온 얘기니까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국가의전세상이 10위까지 11명 중에서 8명이 영남 출신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수장, 입법부, 사법부 수장도 다 영남 출신이고,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물 중요하고 관계 중요하고 출신 중요하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을 갖다가 의지할 수도 없고 판결을 그냥 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대 권력 기관도 보면은 검찰, 경찰, 수사,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인데 다 영남 출신이더라 하는 것이고, 새정치 민주연합의 민병도 의원실에서 그걸 지난번에 이제 저입수해가지고 분석한 거죠. 12쪽, 13쪽에 그림은 이제 그런 건데, 표하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문제는 이제 이 지역 감정이 편입된 이 수준에서 기업체 편중 인사를 했을 때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고질적인 지역 감정의 포를 갖다가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대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지금 같은 방식의 뭐 대의제를 갖다가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사업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누가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해결 방식은 그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회는 승자 독식의 원칙의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승자 독식의 정치는 청와대라는 거죠, 사실. 근데 청와대에 있는 가장 마지막 꼭대기인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인데, 본인 자체가 현 정부에서 인사정책을 펼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그 문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박근혜 캐릭터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패턴이 계속 연출되지 않습니까? 매번 어떤 계기, 국면에서는 서운하다는 표현을 계속 한다는 거죠.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도 여론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맨날 섭섭하다고 합니다. 내 진심은 이런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국민들이 섭섭하고, 난 정말 어머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갖다가 접근하고 있는데 이거밖에 못해주냐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카메라를 갖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30초 동안 갖다가 눈도 안 움직이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이런 패턴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대를 한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 있는데 이 자체가 저는 권위주의 발상이니까 이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권력 구조를 갖다 해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한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에서도 이제 지식인들의 반성을 갖다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측면에 제가 볼 때는 지식인들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막스 꼬멜라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말로 운동하는 시대는 끝났다. 시대가 요구하고 대중이 요구하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식인 역할이 필요한데 왜 답변 안 하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요. 들어본 적 없다는 얘기죠. 왜? 사실은 제대로 접근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제 자그마한 골방에 있거나 강의실에 앉아가지고만 있다는 거죠. 그것도 현장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진정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도권 정치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무대로 달려가는 그런 지도 지식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행처럼 분석과 판단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사리분별을 갖고 접근하면은 그래도 그 신념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려가 없이 그냥 그런 호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자체가 지식인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이제 저는 이념과 사상과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엘리트가 불가피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때 그 당시에 얘기해서 유교 지식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누구나가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이 될 수 있더라. 그러면 엘리트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엘리트주의는 근본적으로 봉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저는 유기적 지식인을 강조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